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형량입니다. 한 전 총리는 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가 아닌 내란이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 나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내용 속엔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며 후퇴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꼬리 내리기에 뉴욕 증시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B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산불이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키려면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야욕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럽을 향해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과거 군사 쿠데타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5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결론은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아래로부터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내란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도 상당해 과거 대법원 판례 역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 요청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해왔지만 재판부는 세부 행위가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 사실의 택일주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공소 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건데 공소장 변경이 한 전 총리 중형 선고의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임혜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언론 출판을 사전 검열한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도 규정했는데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한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함께 재판받지는 않았지만 한 전 총리의 공소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모두 90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라거나 윤 전 대통령을 행위 주체로 놓고 판단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 행위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민주질서와 법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데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 1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명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청 대신에 생길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안 주는 게 맞는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은 지금은 의제가 아니고 더 연구해야 해 미정 상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권력을 뺐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에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두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건데 특정한 정책을 목표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제 수단을 안 쓸 이유도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공정한 거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회견은 예정했던 것보다 90분가량 초과해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병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한 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으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첫 회견입니다. 이 대통령은 갑질과 부정청약 의혹 등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아직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소명 결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다만 청와대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보수 출신 인사의 요직 기용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을 두곤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면서도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국민께서 일부 용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기존에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25개의 질문을 받으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선 2차례 회견보다도 길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발언에 대한 꼬투리를 잡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주 회견을 하겠다며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야가 한 차례 무산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내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자료가 모두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금요일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야권이 요구하는 자료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 큰 결단을 기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직거래는 안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신년회견 생중계 시간, 국회도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건너뛰고 지도부가 모여 실시간 방송을 지켜봤는데 정청래 대표는 수첩에 적어가면서까지 열중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일정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당의 단독회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단식 중인 건 아예 언급조차 안 했고
지난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뒷말이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는 새로 취임한 홍익표 정무수석 행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홍 수석은 민주당 투톱을 차례로 만나 화기애애하게 당정청 원팀을 외쳤지만 야당과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친명과 친척은 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회견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다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중언부언 만담극이자 전체주의 발상만 드러낸 화려한 말잔치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거리 두기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국회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보수 야권의 결속이 조금 더 단단해진 모양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 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여권은 노골적인 무시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의회 외교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날이 밝자마자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장 대표가 쉽사리 천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이 대표가 직접 신발을 벗고 앉아 3분가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양당의 공조라는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모아서 여기까지 오셔서 드려야 되니까 대표님께도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단식에 의료진은 또다시 병원 이송을 권했지만 장 대표는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묻히겠다며 결의를 더 공고히 다졌습니다.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당 사무처와 보좌진들까지 나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고 의원들은 예정에 없던 긴급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의원들 요청으로 구급대가 국회 로텐도홀까지 진입했지만 장 대표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는 호송에 완강히 거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단식 중단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을 겨냥한 듯 힘 있는 자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를 하면서 같이 갈 때 이루어진다. 다만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나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끝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염치도 단식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사과하라는 등의 비판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무시 전략의 기저에는 전국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범보수 야권 공조와 압박 수위가 연일 올라가고 있어 요구를 완전히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거란 분석도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전문가 찬반 토론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 전에 당 차원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 전세 자금에 보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점 이후에 실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이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는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고 이듬해 가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강 의원이 전세 계약을 맺고 집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화곡동에 59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에 살다가 2022년 초 같은 아파트 단지의 84제곱미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공개된 재산 목록을 보면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당시 강 의원은 대출 없이 1억 원 남짓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내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쓰였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시점이 오래된 만큼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말고요.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20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김 시 의원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청이 현재 김 시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중복 조사를 할 수 없어 자료를 그대로 넘겼다는 설명입니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경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정치자금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측근인 이재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불법 정치헌금의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달 초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된 뒤 3주 정도 만에 이루어진 첫 조사입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헌금 요구하셨나요? 공천헌금 받았다. 왜 불렸습니까?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구의원 2명이 김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부의장이 김 의원 아내의 지시를 받아 대신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받아갔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전직 구의원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김 의원과 배우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할 정도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부의장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이 김 의원에게 입시 브로커를 소개하고 숭실대 방문과 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게 김 의원 전 보좌진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부의장을 상대로 공천원금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특혜 편입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천지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 때부터 대선 경선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특정 후보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합동연설회에도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신천지에서 활동한 신도 A씨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부터 정당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당원 가입은 물론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이명박 당시 후보. A씨는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까지 동원됐다며 당시 배포됐던 합동연설회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돌 때 저희가 또 힘을 모아가지고 또 해주고 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구호도 외치고. 신천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거의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인데 정경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전직 지파장 최모 씨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또 신천지 측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10만 명 당원 가입 의혹에서 시작된 합수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TF가 민간인 3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TF는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TF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학의 학생회관과 실험실 등이 있는 공과대학 건물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학생회관에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가 이사로 있던 무인기 제작업체 사무실이 2023년 8월부터 1년 4개월가량 입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공대 건물에는 해당 업체의 대표 장모 씨가 석사 과정을 밟은 연구실이 있고 비행기 모형이나 무인기 같은 소형 비행체를 실험할 수 있는 풍동 실험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TF는 해당 건물 연구실 등에서 무인기 개조가 이뤄진 건 아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한 연구실에서 무인기 제작한 거 맞습니까? 다른 무인기 확보한 거 있습니까? 오 씨와 장 씨 등 민간인 3명을 최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앞서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매체를 세우고 공장용 위장회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2곳을 차려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사령부에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YTN이 오 씨가 지난해 4월 세운 인터넷 매체 사이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일반적인 언론사 사무실이 아닌 업체가 상주하지 않는 공유 오피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주소지를 공유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TF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정보사령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는 오 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보사령부와의 연관성 등을 살필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면서 진화대원들이 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전남 광양 산불 진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광양 옥곡면의 주택에서 시작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진화율 80%까지 올라왔고요. 산불 영향구역은 42헥타르가량, 남은 하선, 그러니까 불길의 길이는 0.77km입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계당국은 주민 380여 명을 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가 출수하고 화재 현장에 강한 바람까지 불자 소방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되는데요. 산림청도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첫 야간 산불 화선 파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람도 다소간 잦아든 데다가 불길 확산세도 어느 정도 꺾인 만큼 관계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밤사이에 부산 기장군에서도 산불이 났다고요? 예,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공장 전체로 확대된 뒤 인근 야산까지 넘어갔습니다. 부산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일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초기 불길은 빠르게 번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저녁 8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밤 10시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새벽까지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산림청도 조금 전인 새벽 4시 반 산불 1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65%에 머무르고 있고요. 산불 영향 면적은 11헥타르입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요. 다만 기장군은 산불이 번지면서 연화터널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을 대피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 오늘 절정에 달했습니다. 출근길 강추위가 비상인데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다고 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추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추위가 정말 강력한데요. 얼음장같이 차갑다는 말이 실감되는 정도입니다. 특히 칼바람이 불 때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춥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찬바람을 막아서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9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뜨기 전까지 기온은 점점 떨어지니까요.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3도, 파주는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1.7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를 크게 밑돌고 있고요. 대구는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7.1도 등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온도는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울릉도에 7cm, 목포와 무안 등에는 5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한 뒤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지키려면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야욕은 거듭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합의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다만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전날 뉴욕 증시가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일단은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 1시간 10분 정도 특별 연설에 먼저 나섰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 동맹국들과 보복 관세까지 거론하는 갈등 속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We're a great power, much greater than people even understand. I think they found that out 2 weeks ago in Venezuela. 이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과정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는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무력 옵션을 접은 건 같은 나토 동맹국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부나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적 요충지라면서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 뒤 마르크 류테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나섰는데요. 회담 뒤 SNS에 글을 올려서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썼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 간 협상을 벌여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앞부분에서 지난 1년의 성과 중 하나로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새 통상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라면서 미국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는 겁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reatest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world. We have countries as our partner too. The European nations, Japan, South Korea. They're our partners. They've gone into massive deals with us, especially on oil and gas.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뒤 대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평화 구상으로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화 구상 2단계의 중요한 절차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의 참여를 세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일단 덴마크는 트럼프의 이란 발언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나토 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은 양쪽의 눈치를 살피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덴마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여전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극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외교적 해결책을 추진하겠다며 영유권은 레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Vi starter jo ikke nogen forhandlinger med afsæt i, at vi giver op på nogle grundlæggende principper. Det kommer vi aldrig til.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식량 비축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 대응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주민들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를 향한 유럽 정상들의 성토 속에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유럽 지도자들도 옳다며 양쪽 눈치를 살폈습니다. 또 이 사안을 마쿠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Of course, I see that there are these tensions at the moment. There's no doubt. The only way to deal with that is, in the end, thoughtful diplomacy. 앞서 EU와 미국이 지난해 7월 합의한 무역협정에 대한 승인 보류 방침을 예고한 유럽의회는 미국이 협력할 때까지 이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참 이래저래 오락가락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도 방향이고 말도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 그린란드를 생뚱맞게 아이슬란드라고 부르며 계속 헷갈린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돈 먹는 얼음 덩어리에 빗댔습니다. But you know, it's very expensive. It's a very big piece of ice. 더 나아가 얼음 한 쪼가리를 왜 내주지 않느냐며 덴마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So we want a piece of ice for world protection, and they won't give it. 트럼프는 얼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나라 이름을 아이슬란드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But in doing it, I'm helping Europe, I'm helping NATO, and I've until the last few days when I told them about Iceland, they loved me. 잠깐 혼동한 건가 했는데 결국 반복해서 외쳐버립니다. They're not there for us on Iceland, that I can tell you. I mean, our stock market took the first dip yesterday because of Iceland. So Iceland's already cost us a lot of money. 트럼프 덕분에 그린란드의 이웃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중간중간 한숨만 쉬었습니다. 또 법정 구속 신문에선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메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착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침을 삼키거나 자세를 고쳐 앉는 정도 외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며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 전 총리는 듣기만 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는데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에도 안위를 위한 행동만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뒤이어 법정 구속을 위한 신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로 오가면서 정부 요직을 두루두루 지냈습니다. 하지만 황혼기에는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전직 총리로서는 첫 법정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넘는 공직 내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부 주요 자리를 거쳐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차관직을 시작으로 이어진 김대중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땐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 총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미 대사로 발탁된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한 전 총리를 세간에선 관운의 사나이로 불렀습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낙점되며 70이 넘은 나이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 내에서의 토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해야 되고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한 한 전 총리의 공직 생활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로 돌아갔고 새 정부 출범 뒤 내란 특검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어온 한덕수 전 총리는 친위 쿠데타의 가담한 혐의로 전직 총리론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국민의 뜻을 모두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여론조사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인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새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개 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 각각 89.5%, 82%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질문에는 갤럽은 70%, 리얼미터 조사는 62%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4년 만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배로 늘어나면서 전력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우리 국민은 앞으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원전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 토론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500원에 육박한 환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고환율을 잡기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한두 달 뒤에는 1,4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환율도 반응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새해 들어 다시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이재명 대통령은 고공행진하는 환율을 방어하기에 뾰족한 묘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지만 원화가 일본 엔화를 따라가는 측면을 생각하면 1,600원까지 올라야 하는 상황인데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책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달 뒤에는 환율이 1,400원대 안팎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당국의 환율 전망과 시장 안정 의지를 직접 밝히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80원을 넘어 17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직후 1,460원 후반으로 밀리며 1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효과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1,47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도 반짝 효과에 그친 만큼 최근 환율 오름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07만 석 가운데 127만 7천 석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를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시기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4곳을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컴포즈 커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국내 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은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의 충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내 보조 배터리의 사용을 아예 금지해서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시행하는 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 음성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장재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70대 남성이 불이 난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찔한 상황에서 이웃들이 소화기를 들고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된 노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빌라 지하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희뿌연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소화기를 들고 입구에 선 남성은 계단 아래를 향해 다급히 소리칩니다. 주세요.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70대 노인이 복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겁니다. 결국 남성은 소화기를 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갑니다. 겨우 노인을 부축해 힘겹게 화재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숨 쉬어. 이웃들 도움 덕에 빠져나온 노인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일단 구하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똑같이 다른 곳에서 불이 나도 저는 그냥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위층 주민들도 서둘러 대피하면서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돈 세탁해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3년여 동안 24시간 이른바 자금 세탁소를 운영하며 1조 5천억 원 넘는 돈을 세탁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안에 컴퓨터와 책상이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침대까지 있는데 빛이 새나가는 걸 막으려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까지 달아뒀습니다.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범죄 조직이 24시간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빌린 아파트입니다. 숙소를 같이 둔 이유는 주야 교대로 이제 근무조를 따로 편성을 해서 24시간 센터를 돌렸기 때문에. 일당은 3년 6개월 동안 돈 세탁을 이어가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7차례 이사도 다녔습니다. 대포 계좌 180여 개를 이용해 돈을 여러 차례 옮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 자금을 세탁해줬는데 규모가 1조 5,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가로 총책 1명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26억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총책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건들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패딩과 가방 등 명품 100여 개로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일당 13명 가운데 관리책 등 7명을 붙잡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총책 A씨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재산 30억 원가량을 확인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일당의 은닉 자산도 찾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설 하우스 농가들은 보온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눈과 강풍이 겹친 호남 서해안에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어선들의 조업도 멈춰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천장에 설치된 두꺼운 덮개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자 딸기 시설 하우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딸기의 경우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 생육에 영향을 주고 수확량도 줄어드는 만큼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하우스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밖에서부터 안까지 모두 3개의 문을 통과될 정도로 보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보일러도 24시간 가동하지만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온을 하다 보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이제 등유, 석유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들죠. 그래 하룻밤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강추위는 시민들의 발길도 붙잡았습니다. 전통시장은 한산했고 상인들은 난로에 의지해 손을 녹여보지만 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목도리 타고 아주 단단히 하고 와서 노인네들 감기 들면 안 나가. 상인들도 추워서 너무 그냥 힘쓰고 경기도 안 좋고 상인들도 아주 추워서 애먹는구만. 한파 속에 눈과 강풍까지 겹친 서해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풍 탓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어선들도 조업을 중단한 채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선박 저번에 난 거 안전하게 때가 있는가 확인하러 갑니다. 날씨가 좋아져야 조업을 하러 나가는데. 연일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국내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 이 가운데 하나가 유통 경로를 찾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 10곳의 대형 유통채널 진입을 지원했는데 단기간에 3억 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직접 기른 도라지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입니다. 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농가 특성상 제품을 알리거나 판로를 넓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케이블 TV 홈쇼핑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판매도 거의 2, 3천 정도 지금 한두 달 했는데 그 정도 판매 매출이 났고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지금 있어서 전화로 지금 꾸준히 주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주방용 밀폐용기를 만드는 이 업체 역시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하며 2만여 개가 넘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올라가고 다수의 이익이 발생되고 하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을 좀 잘 폭넓게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처럼 경기도 주식회사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망에 진입한 업체는 모두 10곳. 상품 기획에서부터 최신 소비 동향 분석, 제품 개발을 함께 진행한 결과 총 3억 5천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직접 대형 채널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대형 채널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 채널 진출을 돕는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하나카드가 지난해 챔피언 SK 렌터카를 꺾고 PBA 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팀 리그 통산 2승을 달성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은 당구 여제 김가영이 받았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챔피언 결정전 5차전까지 3승 2패로 앞선 하나카드. 세트스코어 3대1에서 5세트 남자 단식. 초클루가 조건희와 대결합니다. 성공인 하나카드 초클루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연속 8득점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SK 렌터카 조건희도 1이닝에서 넉 점을 따라갑니다. 초클루는 2이닝에서 2점을 추가하며 챔피언 포인트를 남겼고 3이닝에서 비껴치기로 바로 경기를 끝냅니다. 하나카드의 PBA 팀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출범 6년째인 팀리그에서 한 팀이 2번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캡틴 호랑이 김병옥 캡틴 감사합니다. 우라트나지 초클루 땡큐. 사카야였고 감사합니다. 하나카드는 1대1로 맞선 3세트 베트남 에이스 대결에서 우엔이 응우를 15대 9로 이기며 한 발 달아났고 4세트 혼합복식에서는 초클루 사카이조가 2이닝 만에 강동궁 조예은조를 9대2로 물리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은 김가영이 수상했습니다. 팀 리그를 마무리한 PBA 투어는 개인전 9차 투어와 왕중왕전인 월드 챔피언십만을 남겨뒀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8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공기가 말 그대로 얼음장같이 차가운데요. 얼굴이 따갑고 입이 얼 정도로 날이 춥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해가 뜨기 전까지 점점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4도, 파주는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1.9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를 크게 밑돌고 있고요. 대구 영하 8.2도 등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온도는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울릉도에 7cm, 목포와 무안 등에는 5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한 뒤 주말까지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유지할 텐데요. 긴 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